세계에는 네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일본과 아르헨티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일본은 알겠어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기적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왜 들어가는 거죠? 그 답을 알았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진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였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완전한 몰락이에요.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로 불렸고 유럽에도 없던 백화점이 먼저 생긴 곳이었죠. 사회 기반 시설은 완벽했고 국민들은 풍요로웠습니다.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고향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을 만들겠다며 세운 나라였어요. 모든 걸 다 갖춘 것처럼 보였죠. 넓은 땅, 풍부한 자원, 교육받은 백인 인구, 완벽한 인프라. 실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은 자비로 참가했어요. 비행기표, 숙박비, 유니폼까지 선수들이 직접 부담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돈이 없었거든요. 마라도나를 비롯한 선수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월드컵에 간 겁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고작 70여 년 만에 선수들 비행기표도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아르헨티나라는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이 신비로운 나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축구 잘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왠지 인생이 꼬이는 친구 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딱 그런 나라예요. 먼저 아르헨티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볼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남미 대륙을 떠올려 보세요. 오른쪽에 제일 큰 덩치의 브라질이 있죠? 그 서쪽이 아르헨티나예요. 브라질만큼이나 큰 나라입니다. 브라질 서쪽으로 칠레, 볼리비아가 있고 그 옆에 아르헨티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축구 잘하는 우루과이가 조그맣게 끼어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태평양에 접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서쪽은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칠레와 쭉 맞닿아 있거든요. 그 산맥이 태평양까지 막 가까이 붙어 있어서요. 아래로 한참 내려가면 마젤란 해협이 나오는데 거기서야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죠. 유명한 우수아이아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중 하나죠. 아르헨티나는 길쭉합니다. 남북 길이가 3,800km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거의 10배쯤 되는 거리죠. 동서폭은 1,400km 정도 되고요. 면적은 280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28배나 됩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나라예요. 땅이 이렇게 크다 보니 기후도 다양해요. 북쪽 아마존 열대우림부터 남쪽 빙하까지 다 있습니다. 거의 적도 근처부터 남극 가까이까지 뻗어 있으니까요.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남미의 파리로 불렸던 이 도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건물들을 보면 그 시절의 영광이 느껴져요. 유럽풍 건축물들이 즐비하거든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에는 라플라타 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하구 폭이 210km나 돼요. 엄청나죠? 한강 하구도 넓다고 생각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강인지 바다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넓어요. 물을 떠서 먹어봐야 아, 짜지 않네, 강물이구나 하고 알 정도죠. 이 강 이름이 라플라타, 즉 은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강 상류에 엄청난 은광이 있다는 전설을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없었지만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은의 땅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나라 이름도 아르헨티나, 즉 은이 많은 나라가 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정말 은이 많지는 않은데 사람들 피부가 은처럼 하얗다는 거예요. 백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남미를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크다는 거예요. 아마존 강도 해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이과수 폭포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경계에 있는데 폭이 2.7km나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하나로 쭉 떨어지는데 이과수는 27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어요. 장관이죠. 영화 미션 기억나세요? 로버트 드 니로가 나왔던 영화인데 배경이 바로 이 이과수 폭포예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죠. 나이아가라 빅토리아, 그리고 이과수. 제가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11년쯤 어떤 대사님이 브라질 총영사에서 아르헨티나 대사로 오셨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과수 폭포를 등급에서 빼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폭포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한데 계속 모시고 가야 하니까 폭포가 이제 보기 싫을 지경이었대요. 한 번이면 재미있는 일인데 몇십 번씩 가니까 지치셨던 거죠. 아르헨티나 국기도 참 독특해요. 하늘색과 흰색 두 줄로 되어 있고 가운데 사람 얼굴을 한 태양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비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브라질 국기는 초록색, 노란색에 문자도 있고 화려한데 아르헨티나는 단순하면서도 독특해요. 축구 유니폼 색깔로도 익숙하죠. 하늘색, 흰색 줄무늬요. 가운데 태양 문양이 재미있어요. 사람 얼굴을 한 태양인데 표정이 약간 진지하고 심각해요. 햇살도 32개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1812년 독립투쟁을 주도했던 마누엘 벨그라노 장군이 하늘색 깃발을 만들었는데 최후의 승리를 거둔 날 하늘이 개고 태양이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로 넣은 거래요. 6월 20일은 국기의 날로 정해서 따로 기념할 정도로 이 국기를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국기 디자인으로 따지면 아르헨티나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직관적이거든요. 드넓은 평원과 쨍쨍한 햇빛, 딱 그 느낌이 나잖아요. 국기만 봐도 이 나라 햇빛 엄청 좋겠다 싶죠. 지형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콘카과 산인데 해발 7,000m 가까이 됩니다. 안데스 산맥이 얼마나 거대한지 아시겠죠? 히말라야 다음으로 높은 산맥이에요. 그런데 안데스가 히말라야보다 더 무서운 점이 있어요. 히말라야는 육지 한가운데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감이 덜 나요. 그런데 안데스는 바다에서 바로 쭉 올라가요. 해발 0m에서 갑자기 4,000m, 6,000m로 치솟는 거예요. 정말 압도적이죠. 제일 남쪽에는 우수아이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남극에서 1,00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남극 가는 유람선이 출발하기도 하고 빙하 관광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가요. 여행 가면 끝까지 가봐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제일 남쪽까지 안 가보면 아쉽잖아요. 우수아이아는 산이 많고 바다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수아이아 아래쪽 바다가 비글 해협이에요. 찰스 다윈이 탄 배 이름이 비글호거든요. 다윈이 이 해협을 지나면서 여러 관찰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해협 이름이 비글 해협이 된 겁니다. 다윈과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윈이 비글호에 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장의 말동무가 되려고요. 배에서 선장은 왕이잖아요.
계급이 달라서 선원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요. 외로우니까 말동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말 잘하고 교양 있는 젊은이를 태웠는데 그게 다윈이었어요. 다윈은 전형적인 금수저였어요. 영국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여유롭게 연구만 했어요. 그런 금수저들이 영국에 많았어요. 대부분 교구 목사의 자제들이었는데 땅을 가지고 있고 소를 키우는 복합 영농을 했어요. 소가 당시에 비쌌거든요. 곡식도 팔고 소도 팔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아하게 연구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냉장선, 냉동선이 등장하면서 남미 대륙에 넘쳐나는 소들이 유럽으로 마구 밀려 들어온 거예요. 영국 축산업이 붕괴했죠. 그러면서 여유 있던 금수저들이 몰락한 겁니다. 영국이 19세기에 어마어마한 과학 발전을 이룬 건 이런 금수저들의 여유가 만들어낸 건데 그걸 끝장낸 게 바로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대륙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아르헨티나 남쪽에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웃도어 브랜드로 유명하죠. 파타고니아는 거인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거인이 살았던 건 아니고 원주민들 키가 좀 컸나 봐요. 이곳은 대왕원, 초원, 사막, 빈카가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이에요. 안데스 산맥이 비구름을 막아려서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건조한 초원지대가 형성된 거죠. 여기는 빙하 관광지로 유명해요. 빙하가 호수로 내려오면서 만든 듯 풍경이 정말 장관이에요. 사진만 봐도 거인이 발로 쿵쿵 밟아서 생긴 발자국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피안의 세계계 같달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인 국가예요. 인구가 4,500만 명 정도인데 백인 비율이 97%예요. 거의 전부가 백인이라는 거죠. 미국보다 백인 비율이 훨씬 높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원주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옆나라 볼리비아만 해도 원주민 비율이 60%가 넘는데 말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원래부터 원주민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건조한 지역이 많아서요. 그나마 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870년부터 1884년까지 15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원주민을 학살했어요. 사막 정복이라는 이름으로요. 백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파타고니아 같은 지역에 소를 키우고 싶었고 동시에 인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었던 거죠.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다르게 하자고 생각한 거예요. 19세기 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백인들은 주로 어디서 왔을까요? 남유럽이요. 특히 이탈리아계가 많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는 이탈리아어 느낌이 많이 난대요. 스페인에서 스페인어 배운 사람이 아르헨티나 가면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흑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독립 당시 사진을 보면 흑인들이 꽤 많이 보여요. 당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흑인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르헨티나의 흑인 노예들은 다른 나라보다 대우가 괜찮았어요. 플랜테이션 농장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탕수수나 커피 재배를 안 하니까 그렇게 힘든 노동을 시키지 않았어요. 주로 집안일을 도왔죠. 그런데 19세기에 전쟁이 많았어요. 칠레, 파라과이, 볼리비아와 전쟁을 했는데 정부가 흑인들을 계속 전쟁에 내보냈어요. 전쟁에 나가면 노예 해방시켜줄게라고 꼬셔서요. 남미에서 전쟁은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각종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게 흑인들이 계속 죽어나갔고 동시에 백인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됐어요. 백인과 흑인이 섞이면서 혼혈도 생겼고요. 백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흑인 비율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는 모든 계뉴라는 인종 범주가 생겼어요. 밀가루 색깔처럼 약간 누르스름한데 하얗게 보이기도 하는 피부색이요. 흑인 입장에서는 내가 흑인이라고 주장해서 얻을 게 없으니까
나는 모든 개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흑인이 투명화됐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된 거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전체 인구의 7, 8%는 흑인 조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남미행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백인 우월주의 감성이 좀 있다.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거죠. 축구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브라질 축구와 아르헨티나 축구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브라질은 덥고 습해요. 흑인 비율도 높고요.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뛰는 듯한 개인기,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플레이가 발달했어요. 반면 아르헨티나는 선선하고 쾌적해요. 탁 트인 초원이 많고요. 그래서 달리는 축구, 전술적인 축구가 발달한 거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진 나라가 됐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분이 GDP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대공황 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쿠즈네츠를 찾아갔어요.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측정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쿠즈네츠가 국민소득 계정, 즉 GDP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20세기 초에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 경제가 3% 성장했어. 이만 불시대. 이런 말들이 다 이 개념에서 나온 거죠. 그 쿠즈네츠가 한 말이 세계에는 4종류의 나라가 있다. 선진국, 후진국,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였어요. 일본은 5, 60년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죠. 우리나라와 대만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반대예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진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유럽에도 없던 백화점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먼저 생겼어요.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우리가 떠나온 고향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을 만들겠다며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남미의 파리라고 불렸어요. 아르헨티남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신이 사람들을 창조할 때 각자에게 재능을 할당했는데 아르헨티나 사람 차례가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 이제 어디로 가야죠? 했대요. 그랬더니 신이 남미로 가세요라고 해서 막 떼를 썼대요. 남미는 싫은데요. 그래도 가야 한다니까 그럼 아르헨티나로 갈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부심이 강했어요. 선진국이 되려면 당시에 2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백인이 많아야 했어요. 둘째, 돈이 많아야 했죠. 아르헨티나는 둘 다 가졌어요. 게다가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폭증하면서 식량 수요가 엄청났는데 아르헨티나가 그걸 공급했어요. 곡물과 소고기를 유럽으로 마구 수출한 거죠. 남들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 되기도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아르헨티나는 직접 참전하지 않았어요. 전쟁 피해를 하나도 안 입은 거죠. 반면 전쟁하는 나라들은 식량이 절실했어요. 총알보다 더 필요한 게 밥이잖아요. 그래서 남미 대륙에서 식량을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아르헨티나는 세계의 곡물 창고가 됐어요.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됐죠. 전쟁이 끝나고 나니 세계 4, 5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사회 기반 시설도 완벽했고요. 스위스가 잘 사는 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1, 2차 세계대전 때 다 중립을 유지했잖아요. 남들이 다 전쟁으로 터지고 싸울 때 물건 팔고 복구할 것도 없이 그냥 시스템을 유지하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잘 살던 아르헨티나가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을까요? 1950년대부터예요. 페론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복지를 막 퍼주고 경제 정책을 마구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르헨티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 아니 개발도상국들이 다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차이는 아르헨티나가 그 결과가 극적으로 나쁘게 나왔다는 거죠. 독립한 나라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국민들이 굶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농업, 축산이 잘 되어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공산품들도 있어야 해요. 비누, 치약, 칫솔, 라디오 같은 거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수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힘들게 키운 농산물, 축산물을 팔아서 비싼 공산품을 사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부들이 우리도 공업화하자고 생각했어요. 목적은 수출이 아니었어요. 수입을 대체하는 거였죠. 우리가 쓸 만큼만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관세 장벽을 높게 쌓아서 선진국 물건이 못 들어오게 하고 국내에서 라디오, TV,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생각이에요.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민족 국가를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브라질도 그랬고, 칠레도 그랬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 길을 걸었어요. 문제는 효율성이었어요. 관세 장벽으로 보호받으니까 기업들이 경쟁은 안 하는 거예요.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지는데 국민들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수입품의 품은 관세 때문에 더 비싸니까요. 그렇게 경쟁력 없는 산업들이 계속 유지됐어요. 페론 대통령은 여기에 포퓰리즘까지 더했어요. 복지를 확대하고 국영기업을 늘리고 공무원을 마구 뽑았어요. 당장은 국민들이 좋아했죠. 하지만 돈이 계속 나가는 건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재정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돈이 부족하니 정부가 돈을 찍어냈어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죠. 물가가 오르니 국민들이 힘들어해요. 그럼 정부가 또 복지를 늘려요. 돈이 더 필요하니 또 찍어내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죠. 화폐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르헨티나 화폐는 페소예요. 그런데 독립 이후 화폐 명칭이 몇 번씩 바뀌었어요. 화폐 개혁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으니까요. 1985년부터 1991년까지는 아우스트랄이라는 화폐를 쓰기도 했어요. 1991년에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이 획기적인 정책을 폈어요. 1달러를 1페소로 고정하는 거예요. 페그제라고 하죠. 연 1000%까지 치솟아 떴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어요. 당장은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페그제를 유지하려면 달러가 계속 필요한데 수출로 달러를 벌기는 어려웠어요. 경쟁력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외채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빚이 쌓이고 쌓였죠. 2001년 드디어 터졌어요. 정부가 페그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페소 가치가 폭락했어요. 은행들이 파산했고 사람들 예금이 날아갔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냄비를 두드리면서 시위를 했죠. 까세롤라소라고 불렀어요. 그 시기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돈이 없어서 선수들이 자비로 참가한 거예요. 국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급격한 통화 평가절하요. 페소 가치를 확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동시에 채무 불이행도 선언했어요. 빚 못 갚겠다고 한 거죠. 국제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위기는 넘겼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1인당 GDP가 14,000달러 정도예요. 남미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수준이죠. 절대적으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브라질이 9,000달러, 멕시코가 1만 달러 정도니까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나은 정도예요. 삶의 질은 괜찮은 편이에요. 소고기는 넘쳐나고 과일도 풍부하고 날씨도 좋잖아요.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는 망해도 살만하다고 해요. 하지만 경제가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외채가 GDP의 40% 정도 되고 경상수지 적자도 100억 달러 정도 돼요.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못 받아요.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문제예요. 최근 몇 년간 연 50피트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어요. 물가가 1년에 2배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정말 살기 힘들죠.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정말 풍부해요. 전 국토의 60%가 대평원이에요. 축산업하기 완벽한 조건이죠. 광물 자원도 엄청나요. 금, 은, 동, 아연, 리튬까지. 전 세계 광물 자원의 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80%는 아직 땅속에 묻혀 있대요. 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도 엄청나요. 셰일 오일은 러시아, 미국, 중국 다승으로 많고 셰일 가스는 중국, 알제리,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4위예요. 엄청난 자원인데 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공룡 화석도 많아요. 아르헨티나 사우루스라는 세계 최대급 공룡 화석이 발견된 곳이에요. 허벅지뼈만 봐도 사람 키만 해요. 몸무게가 100톤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돼요. 석탄도 많아요. 이건 공룡보다 훨씬 옛날 페름키 때 식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그걸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나무들이 계속 쌓였어요. 수백만 년 동안요. 그게 지각 변도호로 땅속에 묻혀서 석탄이 된 거죠.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나라예요. 넓은 땅, 좋은 기후, 풍부한 자원, 교육받은 인구. 실패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정치 때문이에요. 좋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었어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복지를 확대하고 국경화를 추진해요.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긴축을 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뭘 믿고 투자를 해요? 부패도 심각했어요. 대통령부터 공무원까지 부패가 만연했어요. 페론 대통령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 그 유명한 에비타 기억나시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 사람도 엄청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어요. 법치도 제대로 안 됐어요. 계약을 믿을 수 없으니 장기 투자를 못해요. 오늘 정한 규칙이 내일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외국 자본이 들어올 리 없죠? 교육 시스템도 문제예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인데 질이 떨어져요. 돈이 없으니까요. 우수한 인재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두뇌 유출이 심각해요. 노조도 강력해요. 페론 시절부터 노조 권한이 막강했거든요. 기업이 구조조정하려고 해도 노조가 막아요.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악순환을 만들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 정부가 돈을 풀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물가가 오르니 국민들이 힘들어해요. 정부가 복지를 늘려요. 재정 적자가 커져요. 돈을 더 찍어내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최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고 정부 부처를 대폭 줄이고 공무원을 해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앙은행을 없애겠다고까지 했어요. 성공할까요? 지켜봐야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희망적이지 않아요. 아르헨티나는 이미 몇 번이나 개혁을 시도했거든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문화예요. 포퓰리즘에 익숙해진 국민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 부패한 시스템. 이게 바뀌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아요. 그래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낙천적이에요.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도 삶의 여유는 있어요. 축구를 사랑하고 탱고를 추고 아사도 바비큐를 즐겨요. 와인도 좋고 스테이크도 맛있고 날씨도 좋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르헨티나는 망해도 천국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슬픈 일이죠. 잠재력은 엄청난데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세계 4위 경위 경제대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잘못된 정책, 부패, 포퓰리즘, 정치 불안정, 이 모든 게 합쳐진 결과예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갔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정반대 길을 간 거예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정책의 일관성, 교육에 대한 투자, 법치, 깨끗한 정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잘못 관리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건이 나빠도 잘 관리하면 성공할 수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과수 폭포, 파타고니아,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문화도 풍부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해요.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아르헨티나 사람들 스스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달러를 숨겨놓고 해외의 자산을 빼돌리고 정부를 믿지 않아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구조도 나쁘지 않고 교육 수준도 괜찮아요. 정치만 제대로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문제는 정치를 제대로 한다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선진국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르헨티나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예요. 잘 살던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요.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가난했지만 부자가 됐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부패를 막고 교육에 투자하고 법치를 지켜야 해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경제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공황 시기예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많은 나라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고요? 농산물과 축산물 수출기였거든요. 사람들은 위기 때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됐어요. 우리는 농업과 축산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산업화를 늦게 시작했죠. 반면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자원이 없으니까 필사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했어요.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죠.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은 페론 시대예요. 후안 도밍고 페론은 1946년부터 1955년까지 대통령을 했어요. 그의 정책은 페론주의라고 불리는데 한마디로 포퓰리즘이었어요.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고 구형 기업을 늘렸어요. 당장은 좋았어요. 노동자들이 환호했죠.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 그 유명한 에비타는 가난한 사람들의 영웅이 됐어요. 뮤지컬로도 나왔잖아요. 돈 크라이 포 미 아젠티나라는 노래 기억나시죠? 하지만 경제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임금은 올리는데 생산성은 안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졌어요.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한정돼 있으니 재정 적자가 쌓였죠. 국영 기업들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됐고요. 1955년 페론이 쿠데타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페론주의는 남았어요. 한 번 올린 복지를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국민들이 반발하니까요. 그렇게 재정 적자는 계속 쌓였고 인플레이션은 만성화됐어요.
세 번째 순간은 군사 독재 시기예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부가 집권했어요. 이 시기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인권 탄압이 있었고 3만 명 이상이 실종됐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암흑기였죠. 1982년에는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어요.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한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말비나스라고 부르는 섬이에요. 경제가 엉망이니까 국민들 관심을 돌리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결과는 참패였어요. 영국 대처 총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단숨에 이겼어요. 아르헨티나 군부는 망신을 당했고 독재도 끝났어요. 하지만 경제는 더 나빠졌죠. 네 번째 순간은 1990년대 메넴 시대예요.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어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1달러싼 페소 페그제를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경제가 성장했어요. 아르헨티나의 기적이라고 불렸죠. 외국 자본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페그제를 유지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수출로 벌기는 어려웠어요. 경쟁력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외채로 버티는 구조였던 거예요. 시한폭탄이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1999년 브라질 금융위기. 연쇄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아르헨티나도 버틸 수 없었죠. 2001년 드디어 터졌어요. 은행들이 파산하고 예금이 동결됐어요.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냄비를 두드리면서 다들 꺼져라 라고 외쳤어요. 2주 동안 대통령이 5명이나 바뀌었어요. 완전한 혼란이었죠. 그때가 2002년 월드컵 시즌이었어요. 아르헨티나 축구팀은 자비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라도나는 우리가 이겨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부가 차례로 대통령을 했어요. 2003년부터 2015년까지요. 이들은 다시 패론주의 정책으로 돌아갔어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외국 자본과 협상했어요. 일부는 탕감받고 일부는 재조정했죠. 국제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숨통은 트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중국 덕을 많이 봤어요. 중국이 대두를 엄청나게 사줬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대두 수출국이에요.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었죠. 하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벌은 돈을 복지에 다 퍼부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부족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됐어요. 정부는 통계를 조작했어요.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발표한 거죠. 국민들을 속이려고요.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대통령이 됐어요. 우파 성향이었죠. 다시 시장 개혁을 추진했어요. 환율 통제를 풀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갑자기 환율 통제를 풀으니 페소 가치가 폭락했어요. 물가가 치솟았죠. 국민들이 고통받았어요. 2019년 선거에서 졌어요. 다시 페론주의 정권이 들어왔어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죠. 또 복지를 늘리고 규제를 강화했어요.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경제는 더 나빠졌고요. 2023년 말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극우 경제학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중앙은행을 폭파하겠다.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과격한 공약을 내걸었어요. 국민들이 뭐든지 해봐라. 이것보다 나빠질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뽑았어요. 밀레이는 정말 과격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긴축, 구조조정, 민영화,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해요. 과연 성공할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르헨티나의 문제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포퓰리즘이에요. 정치인들이 당장 표를 얻으려고 재정을 무시하고 복지를 남발했어요. 둘째, 부패예요.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부패가 만연했어요. 셋째, 정책의 불일치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니 기업들이 투자를 못해요. 넷째, 법치 부재예요. 계약이 지켜지지 않고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해요. 다섯째, 교육 투자 부족이에요. 무상 교육이지만 질이 떨어져서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여섯째, 과도한 노조 권한이에요. 구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일곱째, 보호무역주의예요. 관세 장벽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니 경쟁력이 없어요. 이 모든 문제가 악순환을 만들어요. 경제가 나빠지니 정부가 돈을 풀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국민들이 힘들어하니 복지를 늘려요. 재정이 악화돼요. 돈을 더 찍어내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요. 무한 반복이에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 사람들이 달러를 사재기해요. 달러나이제이션이라고 불려요.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따로 있어요.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해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거죠. 부동산도 달러로 거래해요. 집값을 페소로 표시하지 않아요. 달러로 해야 안정적이니까요.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중산층이 무너졌어요. 한때는 중산층 비율이 70%가 넘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었죠. 지금은 40%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어요. 뇌물 문화도 만연해요. 공무원 월급이 낮으니 뇌물로 보충해요. 사업하려면 뇌물을 줘야 해요. 세금 내면서 또 뇌물 내는 거죠. 이중 부담이에요. 탈세도 심각해요. 부자들이 해외에 돈을 숨겨놔요. 파나마 페이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아르헨티나 부자들 이름이 수두룩해요. 세금 낼 돈으로 복지를 하면 되는데 그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하경제 규모가 엄청나요. GDP의 25% 정도가 지하경제래요.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 거래를 선호해요.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니 또 돈을 찍어내고요. 악순환이에요. 외국인 투자는 거의 안 들어와요.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어요? 규칙이 수시로 바뀌고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느니 칠레나 우루과이에 투자하죠. 인프라도 낙후됐어요. 한때는 남미 최고였던 철도망이 거의 붕괴됐어요. 도로도 엉망이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요. 여름에 정전이 자주 일어나요. 의료 시스템도 양극화됐어요. 부자들은 좋은 사립병원을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립병원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요. 코로나 때 의료 시스템이 거의 붕괴될 뻔했어요. 치안도 나빠졌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소매치기, 강도가 흔해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격차가 엄청나요. 마약도 문제예요. 멕시코만큼은 아니지만 마약 조직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빈민가에서 마약을 팔고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여요. 교육 수준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범죄는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해요. 이탈리아, 스페인 여권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요. 조상이 그 상의 출신이니까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외부 요인도 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1980년대 채무 위기, 1990년대 외환 위기. 국제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잘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칠레는 성공했어요. 우루과이도 잘하고 있고요. 결국 내부 요인이 더 컸어요. 정치가 문제였어요. 좌파와 우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타협을 모르고 단기적 이익만 추구했어요.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론도 문제예요. 정파적으로 나뉘어서 팩트보다는 편향된 보도를 해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분열만 심해져요. 시민사회도 약해요. 시민단체들이 있긴 한데 힘이 약해요. 정부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 부패가 계속되는 거죠. 사법부도 독립적이지 못해요.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하고 정치적 압력을 받아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 모든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망가지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멍청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적으로도 세련됐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망가져 있으니 개인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해요. 열심히 일해도 인플레이션의 저축이 녹아내려요. 사업을 해도 규제와 부패에 발목 잡혀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요. 두뇌 유출이 심각해요.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떠나요. 남은 건 시스템을 바꿀 힘이 없는 사람들 뿐이에요. 아르헨티나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정책의 일관성, 교육에 대한 투자, 법치, 깨끗한 정부.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요. 부패도 있고 정치 갈등도 있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 비하면 훨씬 나아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방심하면 안 돼요. 포퓰리즘의 유혹은 항상 있어요. 복지 늘리겠다. 세금 깎아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달콤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해요. 빚을 함부로 늘려서는 안 돼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니까요.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있어요. 법치를 지켜야 해요. 계약은 지켜져야 하고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업들이 투자하죠. 법이 정치인 입맛대로 바뀌면 안 돼요. 교육에 투자해야 해요. 인적 자원이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에요.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아르헨티나가 그랬잖아요. 한때는 교육 수준이 높았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부패를 근절해야 해요. 부패는 사회를 좀먹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줄 잘 서는 사람이 성공하면 나라가 망해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해요.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해요.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해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면 안 돼요. 국민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시민사회를 키워야 해요. NGO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해요. 정부만으로는 안 돼요. 시민들이 감시하고 참여해야 해요. 이 모든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아르헨티나에서 배울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원이 많다고 안심하지 마라. 자원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죠. 둘째, 포퓰리즘을 경계하라. 달콤한 공약은 독약일 수 있어요.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방향은 유지돼야 해요. 넷째, 법치를 지켜라. 법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다섯째, 교육에 투자하라.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어요. 여섯째, 부패와 싸워라. 부패는 암과 같아요. 일곱째, 개방성을 유지하라. 폐쇄적이면 기척이연 뒤철죄요. 여덟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라. 단기적 이익에 눈멀지 마세요. 아홉째, 중산층을 키워라. 중산층이 두터워야 안정돼요. 열째, 희망을 잃지 마라. 절망하면 정말 끝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있어요. 자원도 있고 인구 구조도 나쁘지 않고 문화도 풍부해요. 문제는 정치예요. 정치만 제대로 하면 돼요. 새로 선출된 밀레이 대통령이 성공할까요? 희망을 가져봐야죠. 하지만 역사는 낙관적이지 않아요. 아르헨티나는 이미 몇 번이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거든요. 결과는
매번 실망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시도해야 해요. 실패하더라도 배우면서 나아가야 해요. 언젠가는 성공할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와 한국, 정반대 길을 걸은 두 나라. 한 나라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한 나라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역사는 이렇게 극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요. 100년 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선진국이야, 우리는 특별해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몰락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아무리 잘 나가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아르헨티나는 축구 강국이잖아요. 마라도나, 메시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을 배출했어요. 월드컵도 3번 우승했고요. 하지만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축구는 잘하는데 경제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축구에만 집중해서 경제를 망쳤다고요. 농담이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현실에서 희망을 못 찾으니까 축구에서 찾는 거예요. 축구장에서만큼은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경제는 엉망이지만 축구는 세계 최고니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거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했을 때 아르헨티나 전체가 들썩였어요.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메시를 위한 환호였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위한 위로이기도 했죠. 우리가 경제는 망했어도 축구는 세계 최고야 라는 거에. 탱고 이야기도 해볼까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문화가 탱고예요. 아사도 토르 피아졸라 같은 거장들을 배출했죠. 탱고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서 시작됐어요. 이민자들, 선원들, 노동자들이 모여서 춤을 춰서요.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춤이었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거예요. 탱고는 처음에는 천한 춤으로 취급받았어요. 상류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파리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파리에서 인정받았다니까 갑자기 아르헨티나 상류층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형적인 사대주의죠. 지금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자랑이에요. 관광객들이 탱고 공연을 보러 오고 탱고 배우러 오고 해요. 문화산업으로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아르헨티나 와인도 유명해요. 특히 말백이라는 품종이 유명하죠. 안데스 산맥 기슭, 멘도사 지역에서 재배해요.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크니까 포도가 잘 익어요. 아르헨티나 와인은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와인보다 훨씬 싸요. 수출도 많이 해요. 하지만 이것도 경제 전체를 살리기에는 부족해요. 소고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아르헨티나는 소고기 천국이에요.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세계 1위예요. 연간 50kg 넘게 먹어요. 우리나라의 3배예요. 아사도라는 바비큐 문화가 있어요.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소고기 질도 좋아요. 초원에서 풀만 먹고 자란 소니까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소고기 수출에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생산자들이 의욕을 잃어요. 국내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수출을 제한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좋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요. 대두 이야기도 해야죠.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대두 수출국이에요. 브라질, 미국 다음이죠. 팜파스 평원에서 대두를 엄청나게 재배해요. 2000년대 중국이 대두를 마구 사주면서 아르헨티나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대두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대두만 너무 많이 심으니까 토양이 황폐화돼요.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대두는 GMO예요. 유전자 조작 작물이죠.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이 종자와 농약을 독점해요. 농부들은 매년 종자와 농약을 사야 해요. 돈을 벌어도 다국적 기업한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리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예요.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볼리비아, 칠레와 함께 리튬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죠.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르헨티나에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가 부족해요. 이것도 결국 정치 불안정 때문이에요. 파타고니아의 빙하 관광도 돈이 돼요.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빙하가 호수로 밀고 내려오면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광경이 장관이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요. 호텔도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가이드도 부족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과수 폭포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 쪽이 훨씬 잘 개발했어요. 아르헨티나 쪽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요. 브라질 쪽에서 보는 게 더 멋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자원은 같은데 개발 수준이 다른 거예요. 문화재 보존도 문제예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아요. 19세기, 20세기 초에 지은 유럽풍 건물들이요. 하지만 관리가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벽이 무너지고 방치되는 건물들이 많아요. 콜론 극장이라는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로 꼽혀요. 하지만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요. 공연도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있어요. 문화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는 한때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노벨상 수상자도 여러 명 배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교수 월급이 적어요. 연구비도 부족해요. 실험 장비도 낡았어요. 우수한 교수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학생들도 졸업하면 외국으로 가려고 해요. 악순환이에요. 의료 시스템도 위기예요. 공립병원은 무료인데 너무 역악해요. 대기 시간이 몇 시간씩 걸려요. 약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았어요. 의사들 월급도 적어서 파업을 자주 해요. 부자들은 사립병원을 가요. 여기는 시설도 좋고 의료 수준도 높아요. 하지만 비싸요. 가난한 사람들은 갈 수 없어요. 의료 양극화가 심각한 거예요. 연금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어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 재정은 부족해요. 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요. 노인들이 가난에 시달려요. 젊은이들은 연금을 못 믿어요. 어차피 나중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축하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도 안 돼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실업 문제도 심각해요. 공식 실업률은 7에서 8% 정도인데 실제로는 훨씬 높을 거예요.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많거든요. 세금을 안 내고 일하는 사람들이요. 젊은이 실업률은 더 높아요. 20% 가까이 돼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있어도 임금이 적어요. 그래서 집을 못 사고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안 낳아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때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제는 정체돼요. 경제가 나빠지니 아이를 낳기 힘든 거죠.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민자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왔어요. 기회의 땅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해요. 역이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 불신도 극심해요. 정치인들을 아무도 안 믿어요. 다 도둑놈들이야 라고 생각해요. 투표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위기예요. 언론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어요.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사를 압박해요.
광고를 안 주거나 세무조사를 하거나 해요. 자기 검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 문제도 심각해요. 산림이 파괴되고 있어요. 대두 농장을 만들려고 숲을 베어내요.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어요. 토양 침식도 심각하고요. 수질 오염도 문제예요. 산업 폐수를 강에 그냥 버려요. 규제가 있긴 한데 제대로 집행이 안 돼요. 뇌물 주면 눈 감아주니까요. 대기 오염도 심해지고 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대도시는 스모그가 심해요.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이에요. 대중교통이 낙후돼 있으니 다들 차를 타요. 기후변화의 영향도 받고 있어요. 가뭄이 잦아지고 홍수도 잦아져요. 농업의 타격이 커요. 하지만 대응을 제대로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인프라 투자가 절실해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모두 낙후됐어요. 물류 비용이 높아져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재정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요.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요.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켜면 정전이 일어나요. 발전소가 노후화됐는데 새로 짓지 못해요. 기업들이 자가 발전기를 돌려야 할 정도예요. 통신 인프라도 뒤처져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요. 5G는 아직 먼 얘기고요. IT 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예요. 정치예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가 망가져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만 챙겨요.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선거만 생각해요. 그래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죠.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는 정책들이요. 기득권 세력도 문제예요. 기존 질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개혁을 반대해요. 자기들 이익이 줄어들까 봐요. 그래서 나라는 망해가는데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노조도 문제예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과도하면 문제예요. 구조조정을 막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면 기업이 망해요.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어요. 시민들도 책임이 있어요. 포퓰리즘 정치인을 뽑는 건 시민이에요. 단기적 이익에 현혹돼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장기적 관점이 부족해요. 교육이 문제예요. 경제교육, 정치교육이 부족해요.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짜뉴스에 쉽게 속고 선동에 넘어가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힘을 모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밀레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극단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장이니까요. 아르헨티나가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10년, 20년이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첫째, 정치를 바로잡아야 해요. 법치를 확립하고 부패를 근절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해요. 둘째, 교육에 투자해야 해요.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해요. 셋째, 인프라를 재건해야 해요.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모두 현대화해야 해요. 넷째, 산업을 다각화해야 해요. 농업과 축산만으로는 안 돼요. 제조업, 서비스업을 키워야 해요. 다섯째, 혁신을 장려해야 해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해요. 여섯째,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야 해요. 일곱째, 중산층을 재건해야 해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해요. 여덟째, 희망을 심어줘야 해요. 국민들이 미래를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아르헨티나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라예요. 자원도 풍부하고 사람도 좋고 문화도 풍부해요.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아르헨티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법치를 지키고 교육에 투자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해요. 동시에 아르헨티나를 응원해야 해요. 그들의 성공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거예요. 망했던 나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흥망성쇠는 계속돼요.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잘 써나갑시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웠어요. 자원이 풍부하고 조건이 좋아도 잘못 관리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모든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